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 장관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원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연결고리로 적극적인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일 합의와 관련한 얘기 전에요. 또 오늘 또 이 뉴스가 됐었죠. 이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해서요. 무기 노동 교화형이 이제 언도가 됐는데 이 무기 노동 교화형은 사실 사형 다음에 중형 아니겠습니까? 이 북측에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남측에 대한 어떤 압박 수단으로 이걸 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사형 다음에 중형이죠. 우리는 무기징역인데 그들은 단순히 무기징역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는, 중노동을 시키는, 그러다가 노동의 힘에 겨워서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그런 형을 이제 내렸는데요. 네. 그나마 같은 민족이라고 뭐 좀 봐줬다, 뭐 이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다분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남북 관계의 기존의 어떤 접근 방법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대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라, 뭐 이런 압박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기징역은 어떻게 보면 형량이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또 풀어줄 수도 있다는 여운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간에 보면 지금 케니스 베도 잡혀 있잖아요. 네. 케니스 베는 15년 노동 교화형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형이라고 보면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북일 관계 개선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자극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한에 대해서 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뉴스가 그 NLL 이남까지 조업권을 중국 어선에게다 넘겨주고 했는데 그래서 자칫하면 한국 해경하고 중국 어선하고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후순위로 밀어놓고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정상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이 태도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제 이번에는 납북자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포괄적으로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북한 지역에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묘지, 또 뭐 행방불명자들, 납치자라고 일본이 지명한 사람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일본인은 다 조사해서 또 필요하다면 면담도 하고 또 그 아베가 북한도 갈 수 있을 이럴 정도의 여지까지 이제 남기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를 제일 후순위에 두고 자신들의 이제 고립된 처지, 자신들이 고립된 거는 그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또 남한에 대해서 계속 도발하고 하니까 중국마저도 지금 서운하게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립이 된 건데 그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하지 않고 아니면 남한에 도발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이러면은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이를테면 한미일 공조에서 제일 약한 고리를 때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베가 순순히 응하니까 요번에 이제 타결이 됐는데 사실 타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봤는데 타결이 됐습니다. 그건 북한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데 북한이 얻을 게 너무나 많아요. 이를테면은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외교적 입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일본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이를테면 무역 관계 개선되면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고 남한을 압박할 수 있고 한미일 공조를 깨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다투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중국한테 왜 이렇게 우리를 서운하게 하냐, 우리한테 좀 더 잘해라, 아니면 일본하고 좀 더 친해지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딱 결심을 하고 그래 요번에 그 정도는 한번 양보하자,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당한 도전이죠. 그렇죠. 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홍 박사님이요. 북한이 얻을 게 너무 많다. 이번에 이 납치자 전면 재조사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이제 해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그 대북 제재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죠. 이 그래픽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납북자 문제와 이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핵실험 뒤에 2006년이죠. 이 북한산 제품 수입을 금지했고요. 2009년 2차 핵실험 뒤에는 일본 제품의 북한 수출뿐만 아니라 이 사실상 양측의 무역을 거의 이제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북한의 어떠한 이 제재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뭐 인도적인 지원이 됐든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제가 된다고 하면 북한 측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죠. 이를테면 2000년대 초에는 지금은 북중 교역이 북한의 대외 교역의 거의 90% 가까이 되지만 당시에는 일본과의 교역이 중국과의 교역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북중 교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북일 교역은 거의 제로고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북중 교역은 그걸 다 대체해서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가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한 13억 달러 이렇게 됐거든요. 그 13억 달러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교역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일본이 풀어준다고 하는 건 그 제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요번에 무역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만경봉호도 아니고요. 그냥 북한의 선박을 한 척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북한의 선박 중에 인도주의적 목적 이런 거는 이제 오게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조총련 송금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3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개성공단 5만 3천 명 북한 직공들 1년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를 북한은 그냥 앉아서 받는 건데 이걸 좀 원활하게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런 교역하고 이런 조총련 송금은 이번에 풀리죠. 그다음에 일본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총련 본부 건물에 있어서의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그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것도 아마 타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도 꽤 얻는 게 많은 거죠. 사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아베 총리의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북한만 얻은 게 많은 게 아니라 아베도 얻은 게 꽤 있습니다. 아베가 희생한 건 뭐냐면 한미일 공조를 희생시키고 한일 관계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상당히 오히려 막아버리고 그거 두 개를 희생하면서 동북아에서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라고 하면은 지금 북일 간에는 거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돼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협력해서 중국을 소외시키니까 일본은 완전히 고립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립을 완전히 깨고 북한하고 가까워지니까 한국으로서도 움찔하고 야 이러다가는 북한에 지금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일본이 먼저 생기게 생겼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에서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하자 그랬는데 아무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일본인은 평양에 주재하게 생겼어요. 그러게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고립감을 느끼죠. 거기다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어저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에 점점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한중 관계가 좋고 시진핑 주석도 6월 말이면 서울에 올 것 같지만 한중 관계가 지금은 좋지만 만약에 한중 관계가 안 좋아져 보세요. 우리 경제 파탄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미사일 방어에 거의 다가가고 있고 한일 간의 정보 교류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중국이 만약 경제 제재를 한국에 해보세요. 그럼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는 지금 한 10년 동안 안 했죠, 중국이. 그러나 그 가능성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중 관계까지 안 좋아지면은 우리는 남북 관계 없고 일본과 안 좋고 중국하고 안 좋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북한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일본의 이 고이즈미 일본의 이 아베 총리 그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입지가 참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2002년이었죠.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 깜짝 평양을 방문해서 이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어떠면 갑작스럽게 북한까지 방문할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 고이즈미 성공을 좀 본따라 하려고 이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9월 17일이죠. 2002년 처음으로 이 북일 첫 정상회담 그래서
일본인 납치 사건을 북한이 시인하고 또 생사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에 정상회담을 한 뒤에 그 납치 피해자와 함께 고이즈미 총리가 귀국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장기 집권도 했는데 아베 총리 최근 들어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깜짝 방북 가능성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막 갈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를테면 그 아베가 만족할 만할 정도로 이 납치자 문제 조사에 진전이 있어가지고 일본인들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면담을 시키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아베도 마냥 돈키호테처럼 날뛸 수는 없습니다. 한미일 공조라는 게 있고 북핵 문제가 있고 미사일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또 뒤에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조금은 그 양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베가 만약 북한을 간다 그러면 미국도 상당히 서운한 그 의사표현을 하겠죠. 따라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고이즈미가 2002년에 9월 17일에 갔듯이 아베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도 상당히 주의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고이즈미가 가지고 납치자들 이제 데려갔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잠정적으로 데려간 거였어요.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안 돌려보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베가 고이즈미와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여론이 의외로 김정일이는 자기가 맞다, 우리가 납치한 거 맞다라고 통 크게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오히려 일본인들의 대북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것들 깡패나라구나, 우리 주민들을 진짜로 납치한 게 맞구나,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고이즈미가 오히려 대북 강경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베도 평양은 갈 수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외교를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교도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평화통일로 가야 되는 이런 노선을 우리가 그린다면 일본이 먼저 앞서가는 건 별로 좋지가 않죠. 한일 관계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거를 남북 관계로 끌어들여서 남북 관계도 개선시키고 정상화시키고 감히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엄두도 못 내도록 우리가 북한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움찔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뭔가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궁지에 몰렸냐? 어떻게 보면 북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의 입지가 조금은 고립해서 약간 탈피를 하는데 그 대신에 조금 개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여유를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육자회담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노골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강경 정책을 대남 정책 썼잖아요. 도발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맏형으로서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으면은 그러한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북한을 다스리면서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한 거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대북 정책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하면은 이를테면은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미사일 실험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 너네가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당위적인 걸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그럽게 대화를 해주면서 북한을 평화로 인도하는 이런 슬기로운 대북 정책을 가진다면 북일 관계 개선했다? 그럼 잘 된 거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주변 정세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한이 바라는 게 오이사 조치 완화 또는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나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참 우리가 감정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든지 아니면 특사를 보내서 북한이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 정부의 입지만 살려주면 오이사 조치 완화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는 걸 검토할 테니까 서로 간에 윈닝 게임을 하자는 식으로 달래봐야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그냥 방치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낭패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대북 정책도 뭔가 전환점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